안녕하세요. 의외로 지상파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테마로 전시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마모스. 이 전시 현재 제 생각에는 좀 묻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국립중앙박물관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좀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들에게 매우 불건전합니다. 교훈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다수 신들이 다 페루나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가 많고 근친도 많고 아이들에게 그리 교훈적이진 않습니다. 자랐을 때 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가라, 듣지 마라, 배울 게 없다. 제목이 이렇죠.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자, 그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를 하나로 묶잖아요. 보통 시기가 다르고 지배층이 엄연히 다른데 로마가 솔직히 남의 부족 약탈하고 겁탈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솔직히 야만인들입니다. 솔직히 오랑캐들이에요. 로마도. 그런데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로마를 무찌른 고트족도 그렇고 가진 게 없고 머리가 비어 있으면 문화가 빈곤 상태면 되게 개방적으로 많은 걸 배우려고 해요.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잘 수용을 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미술, 문화 역시 많은 것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작품들이 로마 시대 때 복제한 조각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작품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잘 보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문화가 빈곤 상태에서 그리스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유럽의 문화의 근본 뿌리가 됐잖아요. 로마가. 전시 테마도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 중이고 작년에 합스부르크 전시가 있었잖아요. 같은 박물관, 빈 미술사 박물관으로부터 빌린 거죠. 이 조각품들을. 그래서 2027년까지 4년간 오랫동안 빌린 겁니다. 거의 상설 전시에 가까운 거죠. 몇 년 동안은 계속 있을 거니까 여유 되실 때 틈틈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상설 전시가. 그래서 온 김에 다 본다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시고 어차피 무료니까 오늘은 삼국시대 테마만 봐야지, 오늘은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짧게 보시면 좀 집중도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어느 나라나 고전미술관 가면 유럽 특히 미국도 그렇고 조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행객의 체력상 조각을 집중 있게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화려한 그림, 명작들 너무 많기 때문에 조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니케나 밀로 비너스 같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 왔을 때 집중 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유럽에 살았잖아요. 10년 동안. 조각은 솔직히 열심히 안 봤어요. 너무 그림들 많은데 조각은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귀한 그림들이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집중 있게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무료예요. 결정적으로 무료니까 가족분들이랑 요즘에는 미술관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장소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동선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신들 테마로 어느 정도 묶었습니다. 그 관련된 그래서 신화 명작들과 같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우스입니다. 첫 번째. 자, 제우스, 즉 유피테르, 주피터라고도 하죠. 여기선 유피테르를 표준어로 쓰더라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 유피테르의 조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우스의 상징이 이거 번개예요. 번개와 독수리죠. 이 정도 도상만 아시면 다른 그리스 신화의 조각이나 아니면 그림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유피테르의 변신 이야기. 독수리가 제우스의 수행 동물이고 유피테르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이 복원이거나
재설치가 꽤 있거든요. 밑에 부분은 르네상스 시대 때 추가로 조각된 거라고요. 밑에 받침대. 근데 이게 뱀이라고 하거든요. 뱀을 밟고 있는 독수리인 거죠. 악을 이기고 물리치고 선이 승리한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니까 기독교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 기독교의 도상을 따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종교화에서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영향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우스 약간 조각 이야기 했는데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고전 그리스 조각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 외에 여러 조각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왜 이렇게 남자 성기가 작냐, 이런 거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허세 미술관이니까 이런 얘기 다 해주는 거죠. 진짜 궁금한 거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지적인 인간상을 되게 높게 보죠. 철학도 그래서 발달한 거고. 근데 만약에 성기를 크게 하면 되게 천박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성을 강조하는 그 시대 때에 너무 과도한 성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거는 자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대 때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조각된 게 많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누드는 많은데 성적인 거를 그렇게 부각되게 하진 않아요. 이 영향은 르네상스 이후까지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누드화는 많지만 과도하게 성적인 거를 부각시키는 작품은 적다는 거죠. 남녀를 떠나서. 이런 거는 진짜 외국 사이트 가면 나오는 논란거리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느 미술 방송에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유럽 미술관 가면 너무 공통적으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덩치 크고 살이 풍만한 거에 반해서 왜 이렇게 다 빈약하게 묘사를 할까? 그래서 제가 논문도 그렇고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이게 이래서 이랬다 이런 거는 적나라하게 또 나오진 않아요, 또 이런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렇지 않았을까 정도입니다. 유피테르 혹은 바쿠스로 평가받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바쿠스는 일단은 머리에 포도나무 이파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도상으로.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유피테르에 가까운 얼굴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예수님 얼굴 비슷하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자,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 아테나를 수호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국가 이름이 됐죠. 아테네. 아테나의 탄생이란 작품입니다. 아테나가 제우스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술병에다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펠리케라고 해서 병인데 그리스식 용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나 와인을 저장했던 용기를 펠리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원전 190년도 정도 됐을 때의 작이죠. 아테나가 미네르바 맞습니다. 로마 시대 때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리스 시대 때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리는 방법은 둘 다 아시는 게 좋아요. 아테나가 미네르바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술잔인데 아테나의 도상 중요합니다. 예, 올빼미예요. 그래서 신화 그림 작품에서 갑오투구를 쓰고 있는 여인 옆에 또 올빼미가 있다. 그러면 아테나 여신이구나 혹은 미네르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스키포스라고 부르는 작이거든요. 이거는 와인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한 그 와인잔이 처음에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사발처럼 마셨다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 와인 우리 사발 막걸리 잔에 마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편견인 것 같습니다. 와인은 무조건 우아하게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조각품은 이번에 명작입니다. 이번에 꼭 봐야 할 명작. 유럽 여행 가시면 절대 제대로 감상하기 힘듭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남아도는 게 그림이라서. 이때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미네르바 조각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 입시 미술 할 때에 미네르바 아테나 조각을 그린 적 있어요. 그 조각도 멋있었는데 이 작품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다른 유형의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미네르바 도상은 그대로죠. 투구, 전투복인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방패가 되게 유명한데 이 작품에서는 가슴에 어떤 얼굴이 보이죠.
원래 기원전 430년경의 그리스의 작품을 로마 기원 후 1, 2세기에 복제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부분은 파괴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16, 17세기에 복원을 한 겁니다. 밑에 받침대도 그렇고. 이 가슴 부분은 나름의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연출한 것 같아요. 아이기스의 방패에는 메두사 얼굴에 뱀이 달려있는 그 징그러운 방패를 미네르바, 아테나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슴에 아이기스의 방패 모양이 나옵니다. 뱀도 이렇게 외곽에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그림에서 보면 보통은 아테나 여신이 들고 있는 방패에 메두사 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메두사 얼굴 눈 마주치면 돌로 굽는다고 하죠. 아이기스의 방패가 여기서 가슴에 나온다라는 거죠.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아테나 여신.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조각 같다는 얼굴은 그리스 조각을 말하는 거구나. 조각하면 그리스 시대였으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회화보다는 조각이 발달됐었죠. 자, 그래서 예시입니다. 안드레 만테냐라는 르네상스 초중반에 유명했던 거장의 작품입니다. 미네르바 하면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죠. 갑옷 투구,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미덕의 승리. 여기서 미덕은 지적인 거, 지혜.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 아테나니까, 아테나가 욕정적이고 뭔가 성욕과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티로스, 여성은 사티레스죠. 사티로스 가족들, 그다음에 켄타우로스, 다 성욕과 관련된 그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전령들. 그리고 큐피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원은 또 미덕을 상징하거든요. 미덕의 정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올리브 나무로 변신한 다프네가 있네요. 그죠? 저번에 방송할 때 내셔널 갤러리 그림 중에 이 작품을 소개한 적 있죠. 이 관련된 이야기. 큐피트 장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 디테일이 숨겨져 있네요. 왼수 같은 큐피트 장난 때문에 다프네 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피트 바라본 거 보세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아폴론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월계수 나무 변신한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숨겨져 있네요. 뭐니뭐니 해도 그리스의 신하면 비너스죠. 신들 조각, 그리고 르네상스 고전 시대 때까지 가장 많이 그린 신이 비너스가 아닐까요? 기독교가 지배했을 때도 뭔가 누드화를 그리는 게 많이 눈치가 보였던 시대였거든요.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누드화를 못 그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허용됐던 게 그래서 신화에서 여신들 그릴 때, 그래서 비너스가 단골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아모르와 함께 있는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약간 커 보이죠. 이제 위쪽에서 찍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정관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조각 중에 국가 마케팅을 잘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진 밀로의 비너스 때문에 8등신의 이상적인 여성의 비례, 남녀 포함해서 이상적인 비례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세뇌에 가깝습니다. 대중 매체의 영향도 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조들은 8등신인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그 미인이 없다는 얘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편중된 시각인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밀로의 비너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장 유명한 비너스니까. 근데 저는 다른 르네상스의 거장들, 바로크 시대 때의 비너스 명작들 많이 봐왔는데요. 조각들도 그렇고 8등신 되는 조각 많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밀로의 비너스가 8.5등신인가 너무 작을 뿐이지 그 외에 비너스는요 7등신 될까 말까 하는 비너스도 많아요. 얼굴이 자꾸 막 8등신, 이게 무조건 미의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 후반 가면 머리가 약간 작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7등신이 이상적인 비례로 봤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걸 아시고 7등신만 돼도 자신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 스타일의 비너스가 다른 조각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 잘 기억하세요. 베누스 푸디카예요. 푸디카 베누스가 아니라 반대로 했네요. 정숙한 비너스란 뜻이에요. 아, 이거 부끄러워라 하는 자세를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포즈로 여겼던 거죠. 이 포즈가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옆에 항상 딸려오는 아기는 큐피트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아모르입니다. 아모르와 함께 있는 비너스란 작품이죠.
얼굴이 사라진 비너스입니다. 의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큐피드도 사라졌어요. 엄마 어깨에 손 얹었는데. 자, 이 자세가 정숙한 비너스 자세, 푸디카 베누스입니다. 이번 전시 때 약간 좀 웃기긴 했거든요. 푸디카 베누스는 원래 이렇게 이런 말 써요. 정식 언어니까. 근데 굳이 아모르와 함께는 베누스라고 표기한 게 조금 좀 웃겼습니다.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베누스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비너스는 비너스고 아프로디테면 아프로디테인데 굳이 베누스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일까요, 여러분? 허세 방송이니까. 로마 시대 1에서 3세기 때의 복제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헬레니즘, 그리스 시대 때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때 제작된 작품이죠. 푸디카 베누스는 한쪽은 가슴, 한쪽은 음부를 가리는 포즈입니다. 이 포즈를 그대로 따라한 따라쟁이, 유명한 화가가 있죠. 르네상스 때. 바로 보티첼리입니다. 이 베니스 푸디카 자세, 그리스 시대 때의 유명한 비너스들 많거든요. 그 조각들을 모방해서 이렇게 유명한 회화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의 간판 그림이죠. 약간 인체 형태가 어색하다고 하죠. 팔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아름답게 표현됐다는 게 더 매력이죠. 정숙한 비너스. 근데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비너스가 이미지 세탁을 한 거죠. 왜냐면 최악의 바람둥이 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너스. 음탕한 여신이에요. 근데 아주 순결한 여신으로 완전 이미지 세탁을 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죠.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비너스는 불륜의 신이에요. 자, 그리고 얼굴이 좀 파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만 남아있는 비너스가 있거든요. 제목이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그냥 착하면 돼요. 이러면 이쁜 거 좋아한다는 얘기구나 알아서 알아듣잖아요. 와, 이거는 옛날부터 진리였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라는, 왜 이걸 제목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장면은 비너스가 욕조에서 나오는 순간을 조각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을 한 거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죠. 완벽한 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름다움은 도덕, 좋음, 뛰어남 등의 가치와 관련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진선미 삼일체죠. 근데 무조건 이게 뭐 진리는 아니죠. 말이 그렇다는 거고. 현대에 들어와서 잘록한 허리, 그거에 비해서 골반이 부각되는 이런 인체가 아름답게 여기지만 이 조각 보면요, 골반하고 허리에 굴곡이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비너스 인체가 전체적으로 풍만한 건 맞거든요. 살집이 있고. 그런데 잘록한 허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의 고정관념이죠. 세뇌대 미의 관점이죠. 잘록한 허리. 이상적인 미의 관점은 본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증거는 다른 르네상스 시대 때 고전 작품들의 비너스 보면 나옵니다. 허리가 이렇게 잘록한 비너스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이번에 느낄 수 있는 비너스였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상한 스핑크스예요. 그리핀과 스핑크스가 합체된 요상한 조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핑크스에 가까운데 얼굴만 그리핀의 얼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리핀은 날개에 달린 사자의 몸입니다. 근데 사자의 얼굴은 또 약간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항상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스핑크스가 있거든요. 스핑크스가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모습이 결합된 형태죠. 얼굴과 가슴은 여잔데 몸은 사자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리핀에 가슴이 달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핑크스에 조금 더 가까운 요상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스핑크스가 죽은 자를 수호하는 신령이기도 했었고, 인간을 해치는 되게 무서운 요괴 역할도 했었죠. 자, 관련된 작품이 있죠.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왜 스핑크스가 정말 무서운 요괴냐 하면 왕국의 사람들, 테베인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습니다. 죽였어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이 스핑크스 물리치면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스핑크스가 이렇게 덮쳤을 때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죽음의 수수께끼. 여기서 못 맞추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이때 스핑크스가 냈던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맞춘 거죠.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다 뒤진 겁니다. 근데 오이디푸스가 사람이지 이래서 딩동댕하고 충격받은 이 스핑크스가 깜짝 놀라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생긴 것도 엽기적인데 죽음조차 되게 엽기적으로 죽네요. 그죠? 귀스타프 모로가 그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작품입니다. 신화적인 주제를 많이 그렸던 상징주의의 1세대 거장 모로입니다. 자, 헤라클레스와 사자가 자주 등장하죠. 일부러 연출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획에서. 곤봉을 든 헤라클레스와 아들 테를푸스입니다. 헤라클레스 하면 곤봉이 도상이죠. 몸도 아주 육중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몸짱을 해놨어요. 그리고 무서운 사자가 자주 등장하죠. 그 사자가 왜 있냐면 네메아의 사자가 엄청 사납고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가죽을 뚫을 수 없었대요. 사자를 때려잡은 게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 보면 사자와 헤라클레스와 싸우는 그림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도자기에 그린 거죠. 헤라클레스는 갓난아기 때 뱀도 잡아주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술버릇이 안 좋죠. 그래서 술 먹고 사람을 죽여서 그 벌로 옴팔레라는 이 여왕의 노예 생활을 3년이나 합니다. 여장시키고 허드렛 잡다니를 일부러 굴욕적으로 많이 시켜요. 그러다가 옴팔레가 헤라클레스와 사랑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옴팔레와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옴팔레는 헤라클레스의 무기, 그 다음에 그 가죽 옷, 그거를 빼앗아 자기가 입고 다녔거든요. 그 장면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드라 말씀하신 건가? 히드라도 때려잡았죠. 히드라와의 그 싸움. 노예생활 3년 끝나자마자 옴펠레 버리고 그냥 다른 여자 데이아네라는 여인을 만나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죠. 억지로 부려먹으면 안 되죠. 가불관계였다가 이제는 해방되니까 미련 없이 떠났던 헤라클레스입니다. 자,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이때면 로코코 시대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왔던 밑에 말굽 다리를 한 반인반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사티로스입니다. 남성형이 사티로스고 여성형이 사티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바쿠스의 추종자라서 바쿠스 신 묘사할 때 다리가 말다리인 이 사티로스를 많이 그립니다. 요상하게 요렇게 생긴 모습으로 자주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어디 그림에서 많이 나왔던 얼굴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탕함의 대명사라서 그림에서는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 사티루스의 성기가 엄청 컸다고 나와요. 반인반수를 표현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성욕이 아주 강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켄타우루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성욕을 추구하는 것은 짐승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대놓고 누드화를 그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만 옷을 벗겨놓습니다. 그래서 신화 때, 그리스 조각 때. 그래서 신들이거나 그래서 신화 영웅들을 누드화로 벗겨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올바른 겁니다. 신성한 거예요. 근데 성적인 것을 부각시키진 않는 거죠. 그런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천박하게 여겼던, 근데 그런 양면성이 동시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음탕하게 또 생겼잖아요. 그죠?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가니메네스 혹은 파리스로 불리는 조각입니다. 엄청 꽃미남 조각이죠. 그래서 저는 파리스보다는 가니메네스를 조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로마 1, 2세기 때 복제된 역시 작품이고, 가니메네스는 뭐냐면 이번에 내셔널 갤러리에도 같은 주제 장면 그림이 하나 있죠. 가니메네스가 엄청 잘생겨 꽃미남인 거예요, 이 소년이. 근데 제우스가 이 꽃미남 소년한테 너무 반해서 올림푸스에 데려와서 이 신들의 시종 역할을 시킨 겁니다. 가니메네스를 납치하는 제우스인 거예요. 독수리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 신화의 작품들 보면 가니메네스가 시종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 주제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표현한 걸로 봐서는 저는 가니메네스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파리스라면 다른 스토리죠. 그 유명한 파리스의 심판, 자, 그 주제입니다. 파리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을 야기시킨 범죄자죠. 전쟁 일으킨 건 범죄예요. 자, 테티스와 펠리우스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못한 브라이엇인 에리스가 파티 망치려고 황금사과를 연애에 던져버리거든요. 제우스한테 심판하라고. 황금사과의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이 황금사과를 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달래요. 공작새 하면 헤라죠. 그리고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달래요.
미의 여신 비너스가 달래요. 누구 하나 주기 너무 난감하죠.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파리스예요. 그 심부름꾼은 헤르메스, 큐리죠, 머큐리. 그래서 황금사가 누굴 줄까 고민하는 차에 하나둘씩 공약을 내걸어요. 공작새 헤라 중요합니다. 공작새 헤라가 아시아의 군주 자리, 그 권력을 주겠대요. 근데 아테나면 또 전쟁의 여신이면서 지혜의 여신이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겠다, 혹은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둘 다 엄청 좋은 제안 조건이거든요. 근데 비너스 앞에 무너지죠.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 이쁜 게 최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줄게. 그래서 당첨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비너스가 이웃나라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하필이면 임자 있는 여자를 파리스의 여자로 납치해서 주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 그래서 영웅 아킬레스가 등장하고, 브래드 피트 영화 되게 유명하죠. 앙심을 품은 또 아테나 방패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패 올빼미 삐진 두 헤라와 아테나는 그리스의 편, 그리고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트로이가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너무 이쁜 거 밝혔다가 황금 비너스에게 줬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파리스입니다. 파리스가 목동에 옷차림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동 같은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가니메네스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루벤스입니다. 그래서 신화하면 루벤스가 거의 공장용으로 찍어냈죠. 공방의 조수들과 함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가장 상업적으로 그림을 공장식으로 찍어냈던 화가가 루벤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번 전시의 MVP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바쿠스를 이렇게 멋있고 우아하게 표현한, 남성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작품입니다. 본래 바쿠스 하면 와인의 신이라서 술잔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팔이 절단나다 보니까 술잔을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림 회화에서는 술 마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워낙 카라바조의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까 바쿠스가 몸이 아주 남성미 있게 발달하기보다는 약간 중성적으로 꽃미남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라바조의 미소년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나무 이파리와 포도가 보통 있죠. 바쿠스 신의 머리 위에는 본래 포도나무 이파리, 꽃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래요. 근데 그게 약간 파괴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이랑 밑에 코, 턱, 그러니까 하관이랑 밑에 받침대 등은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이 염소처럼 보이잖아요. 이 염소는 바쿠스가 관장하는 동물이라서 이렇게 가죽과 함께 어깨에 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와인이 신이기도 하면서 연극의 신, 축제를 할 때 바쿠스와 관련된 주제로 많이 그립니다. 그렇죠. 헤르메스 자세네요. 헤르메스 자세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스 석고상을 자주 그렸다는 이야기. 헤르메스 석고상 그려본 사람만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헤르메스 포즈네. 바쿠스 정말 멋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멋있어요. 처음부터 파여진 게 아니라 발굴하다가 약간 이제 손상된 거겠죠. 이것도 되게 멋있네요. 아무튼 이번 전시 때 추천합니다. 카라바조의 바쿠스는 아주 우아하게 그렸죠. 약간 여성스럽게. 저는 오히려 이 와인잔이 가장 예술적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탐난다. 아슬아슬한 이 와인잔에 마시면 이 산화도 막 제대로 되면서 정말 와인이 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탐나는 와인잔이에요. 나중에 유럽 여행 가서 이런 와인잔 있으면 사야지. 자, 그리고 카이사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북악에선 시저 조각으로 많이 부릅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초상. 다른 조각에서도 비슷한 인상입니다. 이마가 좀 넓으시고 약간 날카로운 인상, 또 매부리코, 광대뼈가 강조된 그런 조각으로 묘사되죠. 조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웅이니까 많은 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코가 좀 자주 부러지나 봐요. 코들이 항상 손상된 것 같아요. 코는 다시 붙인 겁니다. 복원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슴 부분이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자 영웅, 장군이죠. 독재자이기도 했었죠. 갈리아 지방이면 지금의 프랑스 지방이죠. 예, 이제 여러 지역의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독재를 하게 되죠. 율리우스력을 도입시킨 그런 정치인이면서 여러 개혁을 시도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기원 후 44년에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한 비운의 영웅입니다. 그때 했던 말, 브루투스 너 맞어.
그 명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죽음과 함께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쵸. 이 조명은 좀 아쉬워요. 45도 위에서 와야 이렇게 너무 어둡게 안 되는데 약간의 조명, 그렇죠, 아쉽네요. 자, 그리고 살해당하는 카이사르. 원로원들이 하나둘씩 칼빵을 하죠.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마지막 브루투스까지. 근데 사람 죽일 때 너무 비겁하게 죽인 것 같아요. 칼펌 필로티에 살해당하는 카이사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두상도 이번에 왔습니다. 이 작품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문을 했대요. 그 당시에 조각가 리사포스가 조각을 한 이후에 여러 모작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이후에 조각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린 호세 데 리베라라는 스페인 출신이지만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세페 데 리베라라고도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지식을 상징하는, 이성을 상징하는 책이 있고, 고뇌의 천, 철학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주문자가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욕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게 스페인 사회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관과 시대상과도 좀 잘 맞았다라는 겁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 때면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오직 카톨릭, 쾌락을 아주 멀리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죠. 그 시대 때에 카라바조풍의 빛과 어둠을 잘 계승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몸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상적 신체 비례의 탐구라는 작품. 로마 1세기 때 제작된 건데 기원전 5세기 때에 폴리클레이토스 원반 돈직이 그 작가로 기억하거든요. 작가가 원작인데 그 작품을 모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남자 몸에 부럽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이분은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파 철학자였죠. 철인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명상록이라는 저서가 있어서 정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스토아파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분으로 평가를 받죠.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영웅의 뭔가 아주 공격적인 남성미 있는 얼굴이라기보다는 되게 순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오콘 군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복제겠죠. 얼굴만 따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의술의 신 아스콜라피우스, 조각도 작은 게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더라고 이번에. 하데스로 가는 길, 그러니까 대리석 묘비거든요. 이거 보고 이 조명도 어둡잖아요. 와, 저승으로 가는 문이라 생각하니까 뭔가 좀 분위기 있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준 거거든요. 보드게임의 고수였나봐요.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보드게임하는 그 장면을 묘비에 이렇게 표현해준 겁니다. 되게 위트 있죠. 만약 타짜가 돌아가셨으면 도박하는 그 장면을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방패를 클리페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죽은 자, 망자의 이름을 적어놨대요. 근데 여기 망자의 이름은 지금 사라졌죠. 방패를 들고 있는 게 큐피트처럼 보이죠. 옆에는 푸시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도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본래 정해진 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달린 이 이미지는 그리스 시대의 신들, 특히 큐피트 같은 이런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소년의 초상. 로마 1, 2세기 때 어느 소년이 실제 요절했나봐요. 근데 이 얼굴이 역사 속에 남았네요. 우리나라까지 이 얼굴이 기억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죽은 자를 기억하면 영원히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옛날 영화도 그렇고 이 비슷한 말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망자의 유품들을 같이 묻어주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각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와, 이 아이 너무 이른 나이에 유절했구나. 돌고 돌아서 박물관에서 살아 숨쉬고 있네요. 영원히. 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자,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외로 지상파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